이 시각 정치권 이슈 알아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3박 6일의 방일, 방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받아든 성적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무역, 안보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이 남았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한일 한미 동맹 강화라는 성과를 들고 귀국하는 이 대통령, 두 나라와의 후소 협상은 진행형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당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를 마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얘기하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6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직 총리 최초로 구속에 기로에 있는데 결과에 대한 전망을 듣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구속이 되게 되면 세 번째 국무위원회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국정의 제2인자로서 앞서 구속된 2명의 전직 장관보다 그 혐의가 훨씬 더 위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란 방조 혐의, 위증 혐의, 공무서 허위 공무서 작성 등 포함해서 한 6가지 혐의가 되는데 특히 계엄 전후에 말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당시 헌재에 가서 했던 것은 미리 사전에 알고 계엄을 말렸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의 진술은 사전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국무회의를 소집을 한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국무위원들을 더 모아서 말려보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계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그런 국무회의 소집이 아니었나라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엄 후에도 이후에 계엄 선포문을 추후에 작성을 해서 부서를 하고 또 이거 안 되겠다, 폐기하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행정기관 폐쇄 명령이랄지 이런 것들도 총리실에서 총리가 그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지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게 실제로 가능했겠는가. 한예종 폐쇄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혐의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결코 이상민 전 장관하고 같이 CCTV에 잡힌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결코 이상민 장관보다 혐의가 덜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위증 혐의, 그다음에 뒷주머니에 나도 모르게 꽂혀 있었다라는 계엄 문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거로 확보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은 참 면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직생활 50년을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게 참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네,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저는 지금 3대 특검이 수사가 된 이후로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을 발급하는 것을 보고 사실 법치주의 내지는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참 3대 특검이 광풍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공중파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지 구속영장이 발급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국무총리 그리고 권한 대행까지 했던 우리 한덕수 총리가 과연 도주라든지 그리고 증거인멸에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구속영장이 발급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의 행태를 보면은 발급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이제 되돌려 보면 그때 당시에 구속이 된 사람들이 한 200몇 명이 넘고 수사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5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구속영장이 발급된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재판부에 유죄 확정이 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특히 사법농단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죄로 확정이 되는데 이번에도 좀 지나치게 이 3대 특검의 어떤 광풍에 의해서 지금 법원이 너무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이런 사안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만약 영장이 실질 심사에서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된다면 뭐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의 지도부 역시도 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유정 전 의원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을 당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도 추후에는 이제 수사를 받아서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최초의 계엄 당일날 먼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집했던 국무위원이 6명인데 그 안에 박성재 장관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던 것인가. 말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방조 혐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안가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민정수석 이상민 전 장관 다 모였는데 그러고 나서 해가 가기 전에 모여서 친목 모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왜 휴대전화는 바꿨는가?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 이제 이미 구속 상태고 민정수석이나 이런 인물들도 전부 다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박성재 전 장관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계엄 당일날 정무수석과도 통화하고 한독수 전 총리와도 통화하고 대통령과도 통화하고 이런 혐의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앞두고 의총 장소를 바꿨고 심지어는 우원식 의장에게 30분 늦춰주세요 본회의를 이렇게까지 요청을 해놓고도 의원들은 혼란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본인은 본회의 그 본청에 있었으면서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혐의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정말 그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거 내란 동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정당 해산 사유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목이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행보 때문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독수 총리가 구속이 된다면 이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슷한 맥락에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석준 전 의원 앞서서 이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약 그래도 구속이 된다면 국민의힘 전 지도부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 어떻게 보면 좀 시나리오대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어떤 사안을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내란 어떤 방해, 내란 어떤 동조 내지는 표결 방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수사는 정해진 수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당시에 지금은 107석이지만 당시에 108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어떤 의도하고는 달리 이 국회 재적 과반수에 의해서 항상 계엄이 이제 해제가 건의가 항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대표가 당사라든지 또 국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임 장소를 달리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회 표결 해제 어떤 방해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어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경찰에 의해서 의원들이 이제 국회에 이제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럼 어디에 모여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국회 본회의 내지는 일단 문제 당사에 모이자 이런 식으로 당시 어떤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당사로 이제 연락을 했고 그런 것들을 또 우원식 의장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표결 시간을 조금만 좀 늦춰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계엄 해제에 대한 어떤 국회 표결을 방해한 행위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를 조금 아는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과 3대 특검에서는 국민의힘을
뭐 내란 동조 내지는 이런 위헌 어떤 해산 어떤 정당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추경 원내 대표에 대한 어떤 칼끝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시나리오다 광풍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특검이 이게 광풍인가요?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다면 한도수 총리도 그렇고 많은 이 사령관들 포함한 혐의자들이 진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특검 출범 이후에 한도수 총리도 말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개헌 문건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도 특검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광풍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혼선이 있는 바람에 참여 못했다라면서 지도부를 비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라도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였고 본인은 그냥 본청에 있으면서도 참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특검이 무슨 시나리오가 있겠습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또 다른 의혹이 생기고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검찰에 대해서 행했던 행태를 생각해보면 지금 특검에 했던 행태와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나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제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당시 송영길 전 대표였던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사건으로 있을 때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하면서 검찰 출두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수많은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고 수많은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가 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신작 소설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부인을 해오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검찰은 정치 검찰이고 조작됐고 하면서 계속해서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은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잣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이전 지도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이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권성동 의원은 지금 통일부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네.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신자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들로 했다. 이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 의원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지금 특검에 조사를 받고 있고 네. 사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그 검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좀 탄압을 받으면서 수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극복을 한 분인데 과연 저는 지금 그 특검의 혐의처럼 이런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기본적인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통일교 신자들을 대거 건진법사들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을 했다면은 이게 2023년도 당 대표 선거를 위해서 이제 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왜 권성동 의원은 출마를 포기를 했겠습니까? 만약에 대거 입당시키고 본인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많다고 확신을 하면은 당연히 당대표의 예정대로 출마를 했을 텐데 본인이 출마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는 좀 지나친 어떤 확대 해석한 감이 있다. 그리고 그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정한 것 중에 지금 그 보도가 특히 검찰발로 일어나고 있고 또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끈끈이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찰 수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연 특검이 혐의 사실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는 그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그 윤 본부장의 수첩이 이 모든 사건들의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첩 안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고요. 소위 큰 거 한 장이라고 하는 1억으로 추측되는 그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적시를 해놨고 윤 전 본부장이 구속될 때 구속영장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권성동 의원에게 줬다라는 부분이 영장에 적시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억에 대한 정치자금 관련한 것, 그다음에 또 한학자 총재에게 가서 큰절 2번 하고 쇼핑백 2번 받은 것도 사실은 그것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이 되는 바가 있죠. 거기에다가 또 쪼개기 후원금을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라는 의혹도 나왔고요. 지난주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2023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입당을 해서 도와주기로 한 바에 대해서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사이에 어떤 문자 오고 간 것도 있단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혐의가 매우 짙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양쪽에서 주지도 않았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중심당에서 만나서 어떻게 줬는지까지를 다 설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권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차량 압수수색에서 나온 보좌관 명의의 핸드폰에는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나 또는 건진법사와 긴밀하게 통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윤 전 본부장이 조사받고 나올 때 이런 때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굳이 왜 조사받고 나오는 윤 전 본부장과 통화를 굳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그 혐의가 짙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윤 본부장이 2022년 1월 초에 그 소위 큰 거 한 장을 전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열흘인가 뒤에 통일교 주최 행사에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캠프에서는 통일교 행사라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권성동 의원이 고집을 합니다. 300만 표다. 통일교. 그래서 가야 된다라고 고집을 해서 참석을 하게 됐다라는 내부의 증언도 나온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조금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은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준 사람이 이미 시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어떤 수수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 29일 아마 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는 부분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과 함께 또 하나는 앞서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할 방침이다라고 이제 특검팀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명단을 다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정당은 헌법상의 그 정당의 어떤 자율성이 보장된 정치 조직인 것이죠. 그리고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당헌 명부입니다. 당헌 명부는 당 대표라도 함부로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당 대표가 볼 때도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헌 명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헌으로 가입돼 있다는 것을 외부에 드러내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좀 정당으로서 존립하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위태로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그 당헌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어떤 영장 자체에 의문이 드는 게 지금 건진법사가 결국은 이제 통일부 당헌, 통일교의 신자들을 많이 가입시켰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혐의와 과연 당헌 명부의 압수수색과 그렇게 이제 일치 등가가 되는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당시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관련된 수사를 받으면서 당사에 있는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만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검찰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막았던 그런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두고 일단은 당헌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 이것은 명백히 야당 탄압이고 정당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생각이다라고 특검팀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국민의힘은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 그
에서 얘기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종교를 어떤 종교를 갖는 게 입당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종교의 자유가 물론 있죠. 그러나 우리 헌법상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있죠. 그래서 개별로 입당하는 사람의 종교까지를 누가 일일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정황 증거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 윤심은 권성동 의원 맞나? 라는 확인 문자까지 서로 주고받았고 윤영호 본부장과 건진법사 사이에 그리고 실제로 조직적인 어떤 입당 그다음에 누군가의 지시, 오더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헌법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 정당 민주주의에도 완전히 반하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나니까 그다음엔 누굽니까? 김기현 대표 전 대표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고받은 문자 가운데 최고위원은 누구누구누구로 해라라는 문자까지가 지금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더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입당시키고 하니까 비례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챙겨줄 거다라는 문자까지가 나온 마당이에요. 그럼 이게 대가성 없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나는 국민의힘이 좋아서 입당하고 개별적으로 좀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압수수색은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쉽게 용납하기는 어렵겠죠. 당인으로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항하는 거는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바도 있지만 전체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특정 시점을 명시를 했잖아요. 2022년 뭐 12월부터 언제까지로. 그 지점에 좀 서로 확인하고 해봐야 된다라는 특검 측의 주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에서 좀 협의를 해서 자료들을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막무가내로 뭐 전당원을 명부를 다 내놓으라는 것은 이거는 뭐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민주당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더 센 특검법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특검 측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연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연말까지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혐의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가지 혐의인데 지금 3가지 혐의 정도의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우선 하루 이틀 29일인가요? 그때 이제 기소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관봉띠 폐기 사건 검찰 남부지검에서 이제 그 건도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인력도 모자라고 그래서 처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혐의가 늘어나고 시간이 걸릴 줄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어도 그래서 어떤 수사의 규모 범위, 그다음에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또 지금 한 번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2번 연장하고 이거는 특검에서도 지금 물리적으로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좀 더 충원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법사위의 그 법안심사 1소위에서 이미 이제 심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또 특검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이제 와서 말하는 군인들도 있는 것이고 국무위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기관과 이거를 늘려서라도 빨리 처리를 하는 게 그게 민심이 부응하는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센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이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처음에 그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이 되면 이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당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치 보복은 없다. 그리고
내란 일부 어떤 수사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대 특검으로 해서 뭐 내란은 물론이고 정말 수없는 많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뭐 인지되는 수많은 고발되는 사건까지도 하기 때문에 지금 수백 가지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만 하더라도 2017년도 당시 국정농단 특검 때는 검사가 20명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3대 특검이 120명 그리고 수사관까지 577명이라는 초매머드 이런 특검단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특검이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좋다. 왜? 핀셋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특검이 오히려 일반 검찰에 의한 수사보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을 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와서는 규모도 적으니까 또 인원도 충원을 해야 되고 또 기간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규모를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것을 정략적인 이슈로 연결을 시켜서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물론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국회 의석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점을 저희는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하겠습니다. 장노혁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이 전당대회 민심은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권을 견제해달라는 것이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똘똘 뭉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여야 협치가 생길 수 있느냐? 국민의힘부터 좀 묻겠습니다. 여야 협치. 예, 여야 협치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협치는 집권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특히 지금 민주당은 단순한 집권 여당이 아니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여야 협치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국정을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역대 어떤 집권 여당 대표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취임 일성이 여야 협치는 없고 이제 내란 어떤 종결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악수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상례적인 어떤 신임 인사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악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집권 여당 그리고 3대 특검을 앞세워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당 해산 운운까지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고 저희가 오히려 여야 협치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우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이재명 정권을 합리적으로 견제를 하면서 싸워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더욱더 팽배해졌고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로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지금 당분간은 강성 모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 협치의 가능성. 글쎄 내란 수계도 전혀 반성이 없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도 없고 그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새로 구성된 지도부의 장동혁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럼 통상 이게 상식적이 되려면 계엄 내란 세력과 단절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한 그 정치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말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다시 과거 퇴행적인 이야기뿐인 것 같아요. 민심에 부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스팔트 우퍼와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게 어떻게 신임 당대표의 일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협치 얘기하고 이런 것도 참 기대난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민심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 룰이 8대2였지 않습니까? 2가 이제 민심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비슷한 거의 비슷비슷한 50보 100보의 후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심에서는 2배 가까이 표를 얻었거든요. 결선 투표에서. 그게 저는 진정한 민심이고 또 중도층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에게 바라는 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실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거 황교안 대표 시절에 아스팔트 우파와 힘을 합쳐서 결국에는 당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 시절의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장동혁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까지 몇 차례 변신을 해왔잖아요. 처음에는 계엄 해제 의결도 참여를 하고 또 한동훈 대표와 굉장히 친한 계로 분류가 됐다가 이제 와서는 또 완전히 반탄파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다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전략적인 선택이었나 아니면은 진짜 그게 본 모습이었나 정말 저희도 혼란스러울 정도인데요. 다만 저는 기대하는 것은 이제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오늘 축하난도 보냈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간담회 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반탄파 후보라 할지라도 당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선출된 신임 대표라면 야당으로서 존중하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귀국 길에 있을 텐데 대통령이 귀국하면 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결과 보고도 하면서 야당 대표, 여야 대표 아울러서 함께 만날 것 같아요. 그때가 저는 계기가 돼서 일단 물꼬를 트는 게 협치의 물꼬를 트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악수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란 특검 뭐 3특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혁 입법은 개혁 입법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정치력은 대표들이 보여주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모두가 하나 돼서 전진해야 한다고 했지만 찬탄파와의 갈등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당대표를 놓고 경쟁했던 조경태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당을 통합해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대놓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당내 선거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를 마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전과는 조금은 다른 기류가 읽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결단이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단에 대해서요? 예, 뭐 전당대회 때 있던 이야기를 뭐 100%할 수는 없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사실은 뭐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는 모범 답안을 가지고 거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반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좀 각자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당의 자율성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좀 해당 발언이라든지 당론을 좀 어기는 그런 어떤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좀 그런 어떤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내지는 또 좀 징계를 하고 또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좀 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올바른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되면 어떤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고 합리적인 어떤 당내 어떤 비판은 받아들이되 그러나 해당 행위 내지는 또 당론을 위배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강한 어떤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결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전한길 씨나 보수 유튜버에게 굉장히 감사 인사를 했잖아요. 당내 입지도 이제 의원 3년 차이기 때문에 당내 입지도 굉장히 약한 편이고 기반이 아마 외부에 있는 그 세력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은 아마 굉장히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살 길은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함께 가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경고 정도로 그치고 윤어게인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그 전환기 씨에 대해서도 제명이나 어떤 징계를 못하면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윤리회부에서 뭔가 징계를 한다고 하면 당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